산을 내려가다. 그의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찾아왔다. 가을을 처음으로 알려주는 것은 하늘을 등지고 서 있는 높은 산등성이들을 따라 빨갛고 노란 단풍잎들이 시원스레 불어대는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그곳에는 벌써 서리가 내렸을 것이다. 이제 호박색으로 변한 해는 골짜기 숲 사이로 비스듬한 빛을 내리쬐었다. 서리는 아침마다 조금씩 더 산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그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죽이는 본격적인 서리가 아니라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더 이상 여름을 붙잡고 있을 수 없으며 죽음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열띠 엷은 서리였다. 가을은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 정리할 기회를 주는 자연이 부여한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해 나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했어야 했던 온갖 일들과 하지 않고 내버려둔 온갖 일들이 떠오른다. 가을은 회상의 시간이며 또한 후회의 계절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하지 못한 일들을 했기를 바라고 하지 못한 말들을 말했기를 바란다. 나 역시 와인 씨에게 노란 코트를 받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 달에 와인 씨는 오시지 않았다. 우리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베란다에 앉아서 골짜기길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그렇지만 와인 씨는 오시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나는 가까운 시일 안에 개척촌에 나가 그의 근황을 알아보기로 했다. 서리는 골짜기까지 밀고 내려왔다. 너무나 약해서 얼핏 보면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엷었지만 서리는 감을 빨갛게 익히고 미루나무와 단풍나무 잎을 물들여갔다. 겨울 동안 굴속에서 지낼 동물들은 먹이를 비축하느라 여느 때보다 더 바삐 움직였다. 파란 언치새들은 길다랗게 줄을 지어 떡갈나무에서 떡갈나무로 날아다니며 도토리를 부지런히 둥지로 옮겼다. 이제 그들은 장난을 치거나 울지 않았다. 그해 마지막 나비 한 마리가 골짜기로 날아왔다. 나비는 우리가 옥수수를 따낸 옥수수대 위에 앉았다. 그놈은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놈은 먹이를 먹지도 않았고 먹이를 모을 생각도 없는 것 같았다. 나비는 죽어가고 있었다. 나비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놈이 보통 인간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비는 다가오는 죽음을 놓고 안달하지 않았다. 나비는 자신이 할 바를 다 했으니 이제 죽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옥수수대 위에 앉아 태양의 마지막 온기를 쬐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와 나는 화덕과 난로에 쓸 땔감을 모았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여름 내내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했으니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집에 들어앉아 쉬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열심히 땔감을 날랐다. 죽은 나무의 줄기나 굵은 가지들을 산 허리에서 빈터까지 끌고 오면 할아버지의 도끼날이 저녁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가 싶다가 곧이어 나무 갈라지는 소리가 턱 하고 났다. 그 소리는 골짜기를 가득 채우며 메아리쳐 갔다. 나는 장가지들은 부엌의 큰 상자에 채우고 난로에 쓸 장작들은 오두막집 바깥 벽을 따라서 쌓아 올렸다. 그 정치가들이 찾아온 게 우리가 한창 겨울 준비에 쫓기고 있던 바로 이때였다. 그들 스스로는 정치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가들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흔들의자를 권했지만 두 사람은 굳이 사양하고 등 높은 의자에 등을 꼿꼿이 세운 자세로 앉았다. 남자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칼라가 목을 꽉 쬐는 드레스였다. 그 여자가 짓고 있는 그 숨막힐 것 같은 얼굴은 아마 그 때문인 것 같았다. 그 남자는 여자처럼 양 무릎을 딱 붙이고 앉아 무릎에다 모자를 올려놓고 있었다. 그 남자는 마음이 불안한지 모자를 손으로 계속 돌려댔다. 오히려 침착한 것은 여자 쪽이었다. 그 여자가 나를 방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마땅히 이 아이도 알아야 한다며 반대하셨다. 그래서 나는 방 안에 남아서 내 작은 흔들의자를 흔들며 앉아 있었다. 남자가 몇 번 헛기침을 하더니 용건을 꺼냈다.
사람들은 내 교육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몹시 걱정하고 있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할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 와인 씨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었다. 여자는 와인 씨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할아버지가 와인 씨에 관한 모든 걸 이야기해 주었다. 물론 와인 씨가 건망증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하시지 않았지만 여자는 콧방귀를 뀌더니 치마를 손으로 이리저리 훑어내렸다. 와인 씨가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치마 아래로 기어 들어가기라도 할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 여자는 와인 씨 따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이 제쳐두었다. 그녀는 와인 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식의 태도로 대했다. 그녀가 종이 쪽지 한 장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다시 할머니에게 넘겼다. 등잔불을 밝혀 부엌 식탁에 올려놓은 할머니가 식탁에 앉아서 종이 쪽지를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소리내어 읽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다. 할머니는 입을 다문 채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눈으로만 읽어갔다. 다 읽고 나자 할머니는 일어나서 몸을 굽히더니 등잔불을 입으로 불어 꺼버렸다. 할머니의 몸짓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 정치가들이라고 모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흐릿한 어둠 속에서 일어나 더듬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우리에게 잘 있으라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들이 사라진 뒤에 한참 동안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드디어 할머니가 등잔에 다시 불을 붙이자 우리 세 사람은 부엌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로 간신히 머리가 나올 만큼 키가 작았던 나는 종이 쪽지에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대신 나는 할머니가 읽어주시는 것을 들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법에 고소했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를 양육할 자격이 없다. 두 분 다 늙은 데다가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할머니는 인디언이고 할아버지도 반은 인디언이다. 더구나 할아버지는 평판이 좋지 않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어서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크나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오로지 자신들의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만을 원하고 있으며 또 그러기 위해서 나를 밖으로 내돌리고 있다. 그 종이에는 나에 관한 이야기들도 적혀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 부분은 소리내어 읽지 않으셨다. 또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법정에 나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 긴 기간도 적혀 있었다. 반론이 없으면 나는 곧바로 고아원에 수용될 것이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완전히 열이 빠지신 것 같았다. 모자를 벗어 식탁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모자를 쓰다듬다가는 멈추고 멍하니 쳐다보다가는 또 쓰다듬고 하셨다. 나는 난로 옆에 내 흔들의자에 앉아 삐걱거리며 의자를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한 주일 동안 외우는 사전의 단어 수를 10개로 늘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100개까지 늘려도 좋다고 말했다. 그 당시 나는 읽기도 배우는 중이었다. 그래서 나는 두 분에게 지금 당장부터 읽는 분량을 2배로 늘리겠으며 내가 셈을 참 잘한다고 Y씨가 칭찬하셨던 건 두 분도 아시지 않느냐. 그 정치가들은 와인씨의 말을 깡그리 무시했지만 그래도 와인씨의 칭찬은 내 공부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씀드렸다.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말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멈춰지지가 않았다. 내 흔들의자는 점점 더 세게 흔들렸고 내 말투는 점점 더 빨라졌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모든 면에서 발전해 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떠들어댔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할머니는 손에 든 종이 쪽지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두 분이 그 종이 쪽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나는 두 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거기에 쓰여 있는 것들은 전부 거꾸로이다. 두 분은 언제나 나를 보살펴 주셨으며 나는 오히려 두 분이 늘상 신경을 써야 하는 짐덩이라고 말씀드렸다. 나는 또 할아버지에게 두 분이 나에게 짐을 지운 것이 아니라 내가 두 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법에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두 분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으셨다. 나는 읽기와 쓰기, 셈 이외의
위스키 거래 같은 면에서도 갈수록 능숙해지고 있다. 아마 내 나이에 거래하는 법까지 배우는 아이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내 얼굴을 쳐다보셨다. 흐린 눈빛이었다. 할아버지는 어쨌든 법이란 건 의례 그런 거니까 위스키 거래에 관한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나는 식탁으로 돌아가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았다. 나는 두 분에게 나는 법을 따라가지 않을 작정이며 법이 이 일들을 완전히 잊을 때까지 산속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윌로존과 함께 살겠노라고 말하고 나서 고아원이 어떤 곳이냐고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가 식탁 너머의 내 쪽을 바라보셨다. 할머니의 눈 역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고아원이란 곳은 엄마와 아빠가 없는 아이들을 맡아주는 곳이며 그래서 그곳에는 애들이 아주 많다고 하셨다. 또 할머니는 내가 윌로존이 있는 곳으로 달아난다면 법이 나를 찾으러 올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법이 나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면 우리 중류기까지 찾아내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윌로존이 있는 곳으로 가서 숨겠다는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내일 아침 개척촌으로 가서 와인씨를 만나보자고 하셨다. 우리는 새벽에 집을 나와 골짜기를 내려갔다. 할아버지는 와인씨에게 보여주려고 그 종이 쪽지도 가지고 갔다. 할아버지는 와인씨가 사시는 곳을 알고 계셨다. 마을에 도착하자 우리는 어떤 골목길로 들어갔다. 와인씨는 식료품 가게 2층에 살고 계셨다. 우리는 가게 옆쪽에 붙어있는 긴 사다리 계단을 올라갔다. 사다리는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할아버지가 문을 흔들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해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 유리에 잔뜩 붙은 먼지를 닦고 안을 들여다보던 할아버지는 방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계단을 천천히 도로 내려왔다. 할아버지는 건물 앞쪽을 돌아 식료품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한낮의 강한 햇빛 속에 있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어둠침침했다. 할아버지와 나는 가게 안이 눈에 익을 때까지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이윽고 한 남자가 카운터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의 커다란 배가 바지 벨트 위로 늘어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실례합니다. 와인씨를 찾고 있는데 이 가게 2층에 사시는 분 말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와인이 아닐 텐데. 남자는 입에 이쑤시개를 넣고 이쪽 저쪽으로 움직였다. 입을 오므려 이쑤시개를 쭉 빨며 입에서 잡아 뺀 그는 이쑤시개 맛이 몹시 안 좋았던지 그걸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사실 그 노인네한테는 이름이라는 게 이미 없긴 하지만요. 죽었거든요. 할아버지와 나는 갑자기 멍해져서 잠시 말을 잃고 서 있었다. 갑자기 가슴속에 구멍이 뻥 뚫리고 무릎이 약해진 것 같았다. 내 신변에 닥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와인씨에게 꽤 많이 의존하고 있었나 보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걸로 봐서 할아버지 역시 그러하신 것 같았다. 당신이 왜 일지요? 뚱뚱보 가게 주인이 물었다. 그렇소. 할아버지가 대답하자 남자는 카운터 뒤로 돌아가더니 몸을 굽혀 삼배자루 하나를 끄집어냈다. 그는 그 자루를 카운터 위에다 놓았다. 자루 속은 뭔가로 꽉 차 있었다. 그 노인네가 이걸 당신에게 남겼어요. 보시오, 이 꼬리표. 당신 이름이 적혀 있지 않소? 할아버지는 글씨를 읽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꼬리표를 가만히 들여다보셨다. 그 노인네 물건이란 물건은 몽땅 다 꼬리표를 달아놨어요. 죽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지. 자기 몸을 어디로 실어 보내달라고 하면서 자기 손목에까지 꼬리표를 묶어놨더라니까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고요. 봉투에 돈을 넣어서 남겼는데 글쎄 일전 한 푼 틀리지 않더라니까요. 노랑이 같으니라고. 그것 말고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안 남겼어요. 과연 유대인 놈들답다니까. 할아버지가 모자 밑에서 눈을 들어 가게 주인을 엄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집세는 다 지불했을 텐데요. 뚱뚱보 남자의 얼굴이 긴장했다. 예, 물론이죠. 저야 뭐 특별히 그 노인을 싫어할 이유가 없지요. 잘 알지도 못했으니까. 아마 그 노인을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걸요. 1년 내내 산속을 헤매고 다녔으니 말이오. 할아버지는 그 삼배자루를 어깨에 맸다.
변호사가 있는 곳이 어딘지 가르쳐 줄 수 있소? 그 남자가 길 건너를 손으로 가리켰다. 바로 요 앞이요. 저 건물 사이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돼요. 고맙소. 할아버지가 인사를 한 후 우리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뚱뚱보가 다시 우리 등 뒤에다 대고 입을 열었다. 재미있는 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 늙은 유대인이 이 촛대에만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더라고요. 그걸 자기 옆에다 놔두고 불을 켜놓는 바람에 잊었던 거지요. 나는 그 촛대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돈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다. 와인씨는 절대로 노랑이가 아니다. 절약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는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은 남김없이 지불하여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우리는 거리를 가로질러 건물 사이에 있는 계단을 올라갔다. 할아버지는 그 삼배자루를 짊어진 채 노크를 하셨다. 글씨가 적힌 작은 유리를 끼운 문이었다.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누가 노크까지 하고 들어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 같은 목소리였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한 남자가 책상 너머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백발의 나이든 노인이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났다.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삼배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으셨다. 남자가 책상 위로 몸을 기울여 할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제 이름은 테일러입니다. 조 테일러. 웨일즈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의 손을 잡긴 했지만 아래 위로 흔들지는 않으셨다. 할아버지가 문제의 그 종이 쪽지를 테일러 씨에게 건네주었다. 테일러 씨는 자리에 앉은 다음 조끼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썼다. 그는 책상 위로 몸을 수그린 채 그 쪽지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 쪽지를 읽어가는 사이에 점점 찌푸려졌고 그는 그렇게 잔뜩 찌푸린 얼굴로 오랫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드디어 테일러 씨가 종이 쪽지를 천천히 도로 접어서 할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채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감옥에 간 적이 있군요. 위스키 제조로? 딱 한 번 있소. 할아버지가 대답하셨다. 테일러 씨가 일어나 커다란 창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바깥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한숨을 쉬고 난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다. 당신 돈을 받고 이 일을 맡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될 거요. 이런 문제를 다루는 정부 관리들은 산사람들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요. 그 자식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창밖 저 멀리 있는 뭔가를 쳐다보며 서 있던 그는 기침을 하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인디언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재판해봤자 우린 질 거요. 놈들은 결국 이 아이를 데리고 갈 거요. 할아버지는 모자를 쓴 다음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셨다. 지갑을 열어 그 속을 뒤지던 할아버지는 1달러짜리 은화를 꺼내어 테일러 씨의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셨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 방을 나왔다. 테일러 씨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우리는 개척촌을 빠져나왔다. 할아버지가 삼배자루를 등에 짊어지신 채 앞서 걸으셨다. 나는 와인씨의 죽음으로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힘들이지 않고 할아버지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할아버지는 먼지 많은 길 위를 목화신을 질질 끌며 걸으셨다. 나는 할아버지가 피곤하신가 보다고 생각했다. 골짜기 길로 접어들었을 때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할아버지, 유대인 놈들이 뭐예요? 할아버지는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난 잘 모르겠다. 성경책 같은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 같았어. 아무튼 먼 옛날 이야기야. 할아버지가 얼핏 주위를 둘러보셨다. 인디언처럼 유대인도 나라를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윌로존처럼 깊고 아득한 눈빛이었다. 어두워지고 나서야 우리는 오두막집에 도착했다. 할머니가 등잔불을 켜시고 나자 할아버지가 식탁 위에서 와인씨의 삼배 자루를 여셨다. 빨갛고 파랗고 노란 두루마리 천들과 바늘, 골무, 실타래 같은 것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와인씨가 할머니께 드리는 것들이었다. 내가 할머니에게 와인씨는 자기 짐보따리에 있던 것들 대부분을 이 삼배자루에 집어넣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할머니가 보시기에도 그런 것 같다고 하셨다. 와인씨가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온갖 공구들과 함께 책 몇 권도 들어 있었다. 샘 본 책 한 권과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내가 읽으면 썩 좋을 내용이 담긴 작고 검은 책 한 권, 그리고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 개들 그림이 그려진 그림책 한 권이었다. 그림책 안에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 책은 표지가 반들반들한 새 책이었다. 잊어버리지만 않았다면 와인씨는 다음번에 올 때 틀림없이 그 책을 가져오셨을 것이다. 자료의 내용물은 이게 전부인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빈 자루를 들어서 마루 위에 내려놓으셨다. 그때 자루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할아버지가 다시 자루를 들고 털어보니 빨간 사과 한 알이 탁자 위로 굴러나왔다. 와인씨가 사과를 잊지 않고 보관해둔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런데 굴러나온 것에는 사과 말고도 다른 하나가 더 있었다. 양초 한 자루였다. 할아버지가 집어드신 그 양초에는 와인씨의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할머니가 윌로존에게 라고 적힌 그 꼬리표를 읽으셨다. 우리 세 사람 다 식욕이 없어서 저녁은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할아버지가 개촉전에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와인씨의 일과 테일러 씨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할머니에게 이야기해 드렸다. 할머니가 등잔불을 불어서 끄셨다. 우리 셋은 난로 옆에 앉았지만 불을 피우지는 않았다. 나는 흔들의자를 흔들었다. 창문을 통해 초생달이 희미한 어둠이 비쳐 들어왔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나도 걱정하지 않겠다. 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 얼마 안 있으면 그 고아원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 금방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3일뿐이며 3일이 지나면 나를 법에 데려가야 한다고 하셨다. 누구도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방 안에는 세 개의 흔들의자가 천천히 삐걱거리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밤이 깊을 때까지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침대에 들었을 때 나는 엄마가 죽고 난 후 처음으로 울었다. 하지만 담요를 입안에 쑤셔 넣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다. 우리는 남은 3일간을 최대한 열심히 그리고 최대한 충실하게 보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와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가셨다. 칼길 위 하늘 골짜기로 갈 때도 따라가셨다. 블루보이와 개들도 데리고 다녔다. 아직 컴컴한 첫 새벽에 일어나서 산 위로 올라가는 우리는 산꼭대기에 앉아 산등성이 너머로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또 나는 두 분에게 내 비밀 장소도 보여드렸다. 할머니는 거의 모든 요리에 실수로 설탕을 엎지르곤 하셨다. 덕분에 할아버지와 나는 옥수수 쿠키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떠나기 전날 몰래 집을 빠져나온 나는 지름길로 해서 사거리 상점까지 갔다. 젠키스 씨는 그 빨갛고 파란 상자는 오래된 것이어서 65센트만 내면 된다고 하셨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드리려고 값이 25센트인 빨간 막대사탕 한 상자도 샀다. 그러고 나니까 청크 씨에게 받은 1달러 중에서 10센트만 남았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내 머리를 잘라주셨다. 할아버지는 인디언처럼 보이면 내가 견디기 힘들 테니 머리를 자르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윌로존처럼 보일 거라고 말했다. 모카신을 신고 갈 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내 낡은 구두를 펴서 늘려주셨다. 할아버지는 쇳덩어리를 구두 속에 집어넣어 겉부분의 가죽을 쇠망치로 두들기셨다. 그 사이에 내 발이 커진 것이다. 나는 할머니에게 어차피 곧 돌아올 테니 모카신을 내 침대 밑에 두고 가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사슴 가죽 셔츠는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어차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침대에서 잘 사람도 없을 테니 그곳에 놔둘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나는 빨갛고 파란 사탕 상자를 할머니의 옥수수 가루통 속에다 넣어두었다. 아마 하루나 이틀만 있으면 할머니의 눈에 띌 것이다. 또 막대 사탕 상자는 할아버지의 양복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다. 할아버지는 일요일이 되어야 그것을 발견하실 것이다. 그냥 맛만 볼 요량으로 막대 사탕 하나를 꺼내서 먹어보았다. 정말 맛이 좋았다. 할머니는 나를 전송하러 개척촌까지 따라가고 싶지 않으신 모양이었다. 할아버지가 빈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 할머니는 베란다에 무릎 꿇고 앉아 윌로존을 안을 때처럼 나를 꼭 껴안아 주셨다. 나도 할머니를 힘껏 껴안았다.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나왔다. 예전에 신던 구두를 신고 발가락 끝을 쭉 펴보았지만 아프지 않았다. 나는 하얀 셔츠 위에다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멜빵 바지를 입고 노란 코트를 걸쳤다. 할머니가 셔츠 2벌과 멜빵 바지 하나, 양말 따위를 삼배자루 속에다 넣어주셨다. 곧 돌아올 거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짐은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에게 금방 되돌아오겠노라고 말했다. 베란다에 무릎을 꿇고 앉은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작은 나무야, 늑대별 알지? 저녁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보이는 별 말이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녁 어둠이 깔릴 무렵이면 꼭 그 별을 쳐다보도록 해라. 할아버지와 나도 그 별을 볼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잊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늑대의 별은 완시의 촛불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윌루존에게도 늑대별을 보라는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할머니에게 부탁했다. 할머니는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시고는 내 양 어깨를 잡고 눈을 들여다보셨다. 체로키들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맺어주었단다. 그것을 잊지 마라, 작은 나무야.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기억해라. 나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손을 놓으셨다. 나는 내 삼배자루를 집어들고 할아버지 뒤를 따라 빈터를 떠났다. 통나무 다리를 건널 때 뒤를 돌아보았다. 할머니는 베란다에 그대로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계셨다. 할머니가 한쪽 손을 들어서 가슴에 대었다가 그 손을 나를 향해 내밀었다. 나는 할머니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검은 양복에 나처럼 구두를 신고 계셨다. 우리 두 사람은 터벅거리고 걸으며 골짜기 길을 내려갔다. 낮게 들이운 소나무 가지들이 자꾸 내 팔을 붙잡았다. 떡갈나무 가지 끝 손가락들을 뻗어서 내 어깨에서 삼배자루를 벗겨내려고 했다. 또 어린 감나무들은 내 발을 휘감았다. 시냇물도 점점 더 세게 달리며 물보라를 일으키고 요란한 물소리를 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우리 머리 위까지 아슬아슬하게 내려와 몇 번이나 울더니 다시 높은 가지에 날아올라 까악거리며 울었다. 모두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가지마, 작은 나무야. 가지마.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때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바람에 나는 할아버지 뒤에서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다. 바람이 불더니 슬픈 소리를 내며 내 코트 자락을 붙잡았다. 그리고 다 말라가는 찔레나무는 길로 비어져 나와 내 발을 붙들었다. 문상비둘기 한 마리가 길고 외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응답하는 소리가 없는 걸 보니 나를 위해 우는 게 틀림없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짜기 길을 내려오는 우리의 마음도 발걸음만큼이나 무거웠다. 우리는 개척촌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나는 내 삼배자루를 양 무릎에 꼭 쥐면서 앉아 있었다. 우리는 법이 오기를 기다렸다. 할아버지에게 내가 없어서 도와드릴 수 없으니 위스키 만드는 건 어떡하냐고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는 아마 힘들어서 시간이 2배는 걸릴 거라고 하셨다. 내가 금방 다시 돌아올 테니 2배로 걸리는 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했더니 할아버지도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하셨다. 우리 이야기는 거기서 그쳤다. 벽시계가 제깍거리며 가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시각을 가르쳐 드렸다. 정류장 안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남자, 여자 한 사람씩 뿐이었다. 불경기라서 사람들이 굳이 돈을 들여가며 여행하지는 않는 모양이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산들이 고아원이 있는 곳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할아버지는 그곳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노라고 대답하셨다. 한 여자가 버스 정류장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 여자를 알고 있었다. 회색 옷을 입고 우리 집을 찾아왔던 그 여자였다. 그 여자가 우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가 일어서자 그 여자는 서류 몇 장을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할아버지는 잠자코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 여자는 버스가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제 아무 소란도 일어나지 않길 바래요. 잘 될 거예요. 해야 할 일은 어차피 해야지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역시 그러신 것 같았다. 그 여자의 태도는 철저히 사무적이었다. 그 여자는 가방에서 끈 하나를 꺼내더니 그것을 내 목에 걸었다. 그 끈에는 와인시의 그것과 비슷한 꼬리표가 달려 있었고 그 꼬리표에도 뭔가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와 나는 그 여자를 따라 버스 정류장 안쪽에 서 있는 버스로 걸어갔다. 나는 내 삼배자를 어깨에다 둘러맸다. 열려있는 버스문 옆에 다다르자 할아버지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윌로전을 껴안을 때처럼 나를 힘껏 껴안았다. 할아버지는 도로 위에 양 무릎을 댄 채 오랫동안 그렇게 나를 안고 있었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가만히 속삭였다. 곧 돌아올게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나를 더 힘껏 껴안으셨다. 여자가 재촉했다. 이제 그만 가야 해요. 나에게 말하는 건지 할아버지에게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더니 등을 돌리고 걸어가셨다.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 여자는 나를 안아서 버스 발판 위에 올려주었다. 그리고 운전사에게 내 목에 있는 꼬리표를 읽어보라고 재촉했다. 나는 운전사가 그것을 읽는 동안 그를 마주보며 가만히 서 있어야 했다.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차표도 돈도 갖고 있지 않은데 타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운전사가 웃으면서 내 차표는 그 여자에게 받아놓으라고 말해주었다. 버스에 탄 승객은 딱 3사람 뿐이었다. 나는 뒤쪽으로 걸어가 창가 쪽 자리에 앉았다. 거기라면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일지도 모른다. 드디어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정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회색 옷을 입은 여자가 버스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버스가 거리 쪽으로 움직였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도로 구석에 서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은 버스가 정류장을 완전히 벗어난 다음이었다. 할아버지는 모자를 눈까지 깊숙이 내려 쓰신 채 양팔을 축 늘어뜨리고 계셨다. 버스가 할아버지 옆을 지나갔다. 창을 밀어 올리려고 해봤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손을 흔들어도 할아버지는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 버스가 할아버지 옆을 지나치자 나는 버스 뒤쪽으로 달려가 뒷창문에 매달렸다. 할아버지는 버스를 쳐다보면서 여전히 그곳에 서 계셨다. 나는 손을 흔들며 외쳤다.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금방 돌아올게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눈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외쳤다. 금방 돌아올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냥 그대로 서 계셨다. 저녁 노을 속에서 그 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다. 어깨를 떨군 할아버지는 몹시 늙어 보였다.